미경이, 정말 미경이구나. 파란 지붕집 앞에서 60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눈동자는 분명히 기억 속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였죠.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서 사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김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미경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아, 아버지는 너를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단다. 정말 미안하다. 오늘도 저희 눈꽃 사연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여 년간 아버지의 죽음을 의심해온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진실 추적기입니다. 1983년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김일병. 하지만 그의 딸 정미경은 늘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유품은 하나도 집에 오지 않았을까요? 왜 부대 전우들은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을까요? 39살이 된 미경이 우연히 발견한 1979년도 기밀문서 한 장. 그 문서에서 시작된 진실 찾기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김일병에게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미경은 30여 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딸의 끝없는 사랑과 숨겨진 진실을 향한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종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추억 서점은 세월의 때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작은 헌책방입니다. 오래된 나무 선반 사이로 먼지가 춤추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죠. 이곳에서 정미경은 매일 밤 조용히 일지를 정리합니다. 미경은 올해 39살 낮에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업무를 보고 저녁이면 이 책방으로 와서 정리일을 거들어 드립니다. 책방 사장님은 7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미경을 친딸처럼 아껴주시죠. 사장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미경아, 넌 뭔가 깊은 상처가 있어 보인다. 언젠가는 그 짐을 내려놓을 날이 올 거야. 오늘도 라디오에서는 이문세의 옛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경은 펜을 들고 장부를 정리하면서 가끔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내리는 종로 거리,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죠. 아버지. 미경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녀의 아버지 김일병은 1983년 미경이 국민학교 1학년이던 해에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유품도 사진도 그 어떤 흔적도 집에 남겨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마라. 죽은 사람 일로 괴로워하지 말고 앞만 보고 살아라. 그런 말만 반복하셨죠. 미경은 궁금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전우들은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부대에서는 간단한 통보 한 장만 보내왔을까요? 책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사장님이 오랫동안 모아온 각종 자료들이죠. 어느 날 미경은 그 상자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1979년도 군 관련 문서 복사본을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여러 군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 중에 김일병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날짜는 1979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1983년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일까?
미경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출신지, 나이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너무 많았죠. 문서 한쪽에는 사건 관련자라는 표시와 함께 몇 개의 이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문서를 가슴에 꼭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여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문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차 한 잔을 건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때로는 진실을 찾는 것보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단다. 하지만 내가 정말 알고 싶어 한다면 끝까지 가봐야겠구나. 그날 밤 미경은 그 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문서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출판사 대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혹시 군 관련 책이나 자료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마침 다음 주에 한 퇴역 장성분의 회고록 출판 기념회가 있어. 같이 가볼래? 일주일이 지나고 미경은 출판사 대표와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호텔의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연태 대장 회고록 출판 기념회라는 현수막이 걸린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죠. 군복을 입은 현직 장교들, 정장을 차려입은 정치인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미경은 가슴속에 그 문서를 품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헌책방에서 발견한 1979년도 기밀문서 말이죠. 그 문서에는 조연태라는 이름도 적혀 있었거든요. 혹시 이 사람이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따라온 것입니다. 연회장은 웅장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둥근 테이블마다 고급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죠. 미경은 출판사 대표 옆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연태 대장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여전히 군인다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군에서 보낸 30여 년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대장의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아버지를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까요? 미경은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조연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자들과 참석자들이 여러 질문을 던졌죠. 군의 현대화, 안보 정책, 젊은 시절의 경험담 등 다양한 주제들이 오갔습니다. 미경은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미경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질문이 있는데요. 조연태 대장이 미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미경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마이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전설 속 김일병의 딸입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손이 멈췄고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도 모두 미경을 바라봤죠. 조연태 대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1983년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려진 김일병 말입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판사 대표가 미경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려 했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1979년도 문서에 따르면 잠깐요. 조연태 대장이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출판 기념회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경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당시 부대 관련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대장님의 성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미경에게 다가왔고 참석자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죠. 조연태 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은 대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왜 아버지의 유품은 하나도 집에 오지 않았을까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부대에서는 간단한 통보만 보내왔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문서가 존재하는 걸까요? 경호원들이 미경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 대표는 당황한 채로 미경을 말렸죠. 미경 씨, 이제 그만. 하지만 미경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진실을 알려주세요. 조연태 대장은 급하게 단상에서 내려와 측근들과 함께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미경을 둘러싸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미경은 더 이상 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거든요. 미경 씨, 괜찮아요? 출판사 대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조연태 대장의 당황한 반응을 보니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게 옳았을까요? 연회장을 나서면서 미경은 뒤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 일로 인해서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있었던 다음 날 출판사 대표는 미경을 따로 불렀습니다. 미경 씨, 어제 일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대표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해서.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30여 년간 가슴에 묻어둔 의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대표가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김일병 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함께 조사해 보시겠어요? 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출판사의 사명이기도 하니까요.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국방부 자료실에 가보죠.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오후에 미경과 대표는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회색 건물 앞에서 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여기에 아버지에 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료실 담당자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김일병이라고 하셨나요? 1983년도의 사고로. 그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검색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해당 기간에 그런 이름의 군인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미경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당시에 부대에서 통보를 받았는데요. 담당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1983년뿐만 아니라 1980년대 전체를 검색해 봐도
김일병이라는 이름은 없네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김정수는 어떨까요? 미경이 갑자기 떠오른 이름을 말했습니다. 헌책방에서 발견한 문서에서 본 이름이었거든요. 담당자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김정수, 있네요. 1981년도 원주 군병원 입원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 나이와 출신지가 말씀하신 김일병과 일치합니다. 미경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김정수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1983년 이후로는 모든 기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 같아요. 출판사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상부에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면 담당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미경과 대표는 자료실을 나와서 원주로 향했습니다. 1981년도 군 병원 기록이 있다면 그곳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원주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옛 군 병원 자리는 지금은 민간 종합병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명했지만 20여 년 전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한 나이 드신 간호사분이 기억을 더듬어 주셨습니다. 김정수, 그분 기억나요? 정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던 분이죠.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면회객도 없고 말도 거의 안 하시고 어떤 부상을 입으셨나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심한 외상이었어요. 몸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충격도 컸던 것 같아요. 간호사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꾸시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어요. 그분이 언제 태어나셨나요? 그게 간호사가 머뭇거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퇴원 수속도 없이 말이죠. 병원에서도 당황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어떤 관계자들이 와서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뜻일까요? 그럼 왜 가족들에게는 사망했다고 통보한 걸까요? 병원을 나서면서 미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으면서도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미경의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에 잠에서 깬 미경은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살짝 흐트러져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판사에 도착한 미경은 대표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경 씨, 제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젯밤에 브레이크가 고장 났더군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때 미경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진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 미경은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 말이죠. 대표님, 우리가 위험에 빠진 것 같아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나왔거든요.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살아계실까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왜 가족들 곁을 떠나야 했을까요? 며칠 후 미경은 다시 원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죠. 출판사 대표는 회사 일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거든요. 미경은 김정수라는 이름으로 입원했던 아버지의 흔적을 더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원주 시내의 한 요양병원에서 미경은 놀라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의 70대 간호사였는데 1980년대에 군 병원에서 근무했던 분이었죠. 김정수 환자요? 기억해요. 정말 특별한 분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특별하셨나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박 간호사는 찻잔을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면회객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창밖만 바라보시면서 뭔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죠. 가끔 미경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시기도 했고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니요. 그분이 얼마나 오래 입원해 계셨나요? 거의 2년 정도요. 1981년부터 1983년까지였던 것 같아요. 박 간호사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의 상처 때문에 오셨는데 나중에는 정신적인 치료가 더 필요해 보였어요. 미경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고생하고 계셨다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박 간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983년 어느 날 밤 검은 차 2대가 병원에 왔어요. 정부 관계자들 같았는데 김정수 환자를 데려갔죠. 정부 관계자들이요? 네,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공식적인 업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환자 본인은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박 간호사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지만 박 간호사가 기억하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얻었죠. 박 간호사가 말해준 것은 당시 김정수 환자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군번줄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군번줄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나요? 글쎄요, 다른 군번줄과는 좀 달랐어요.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요양병원을 나선 미경은 근처를 더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다른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원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할머니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우리 동네의 옛 모습들이에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시는 사진 중에 1980년대 군 부대 근처에서 찍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에서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명의 군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어렴풋이 아버지를 닮아 보였거든요. 사진 뒷면에는 1982년 원주 부대 친선 경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돋보기를 꺼내주셨습니다. 미경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1982년이라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인데 어떻게 부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미경은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복잡한 상황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 같았죠. 서울에 도착한 미경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끝에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차 안에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미경은 다른 길로 돌아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고 서류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가 집에 들어왔다 간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급하게 출판사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왔다 간 것 같아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당장 나오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미경은 급하게 중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출판사 대표를 만난 미경은 원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대표님, 아버지는 분명히 살아계세요. 하지만 뭔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대표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미경의 휴대폰으로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더 이상 파헤치면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미경은 손이 떨렸지만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끝까지 가볼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위험해요, 미경 씨. 알아요. 하지만 30여 년간 속아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미경은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아버지의 행적을 더 추적해 봐야 했습니다. 1983년 이후 김정수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며칠간 조심스럽게 지내던 미경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출판사에서 군 관련 서적을 검토하던 중 1980년대 군 운송 업무에 관한 책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찾아낸 것이죠. 책 말미에 실린 참고 자료에는 당시 각 부대에서 운송 업무를 담당했던 민간인 운전기사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 명단을 보세요. 미경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하동 지역에서 군 부대 운송을 담당했던 기사 중에 이종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1983년부터 1990년까지 근무했다고 나와 있어요. 출판사 대표가 명단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1983년이면 김정수 환자가 병원에서 사라진 해네요. 혹시 이분이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미경과 대표는 주저하지 않고 하동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로 5시간을 달려 도착한 하동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종훈 씨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서로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종훈 씨는 현재 60대 중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미경과 대표가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군부대 일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미경이 김정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이종훈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김정수, 그 이름을 어떻게... 제 아버지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미경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아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종훈 씨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정비소 문을 닫고 그들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위험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딸이라고 하니 말씀드리죠. 작은 사무실에서 이종훈 씨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수, 그분 기억해요. 1983년 늦가을에 제가 직접 모시고 온 분이거든요. 미경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모시고 오셨나요? 원주 쪽이었어요. 군 관계자들이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죠. 한 분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이종훈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몸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이 상해 계셨어요.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셨던 거네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살아계셨어요. 하지만 이종훈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셨어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종훈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은 바로는 부대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그 일의 증인이 되면 곤란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미경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을 어디로 모시고 갔나요? 처음에는 하동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있는 폐가에 모셨어요. 몇 달간 거기서 요양하셨죠. 이종훈 씨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런데 1984년 봄쯤에 다시 옮기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그때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나요? 이종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나서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실 하나 있어요. 그가 꺼낸 것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셨어요. 언젠가 가족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종훈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분이 떠나신 후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화로 협박을 받기도 했어요. 협박을요? 네, 김정수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이종훈 씨가 카세트 테이프를 미경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분의 딸이니까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이 테이프를 들어봐도 될까요? 이종훈 씨는 낡은 라디오를 꺼내왔습니다. 미경은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가운데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경아, 아빠야. 이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너무 미안하다. 미경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목소리였거든요. 30여 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빠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다. 나쁜 사람들로부터 너와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야. 아빠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 미경아, 아빠를 원망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테이프에서 흐르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경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항상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테이프가 끝나자 정비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종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이종훈 씨로부터 카세트 테이프를 받은 미경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1984년 이후에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종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친구도 이 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이종훈 씨가 알려준 주소는 하동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미경과 출판사 대표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조선소에서 김창수라는 이름의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창수는 6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작은 배들을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종훈 씨가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에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수 아저씨 말씀이시군요. 김창수가 망치질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분 딸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경이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창수는 한동안 미경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닮았네요. 특히 눈이 똑같아요. 그는 공구를 내려놓고 그들을 조선소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1984년 봄에 이종훈 형이 그분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조선소 일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김창수가 기억을 되살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밤에는 자주 악몽을 꾸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여기서 얼마나 계셨나요? 거의 10년 정도요. 1984년부터 1994년까지 계셨으니까요. 김창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시는 것 같았어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가끔 웃기도 하셨거든요. 미경은 아버지가 10년간 이곳에서 지내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럼 1994년에는 어디로 가셨나요? 그게 김창수가 망설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나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곳으로 이주하셨다고 하더군요. 다른 곳이 어디인가요? 김창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남 어딘가의 작은 마을이라고 들었어요. 거기서 김정수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고 계실 거예요. 미경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구체적인 위치를 아시나요? 글쎄요. 김창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 맞다.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김창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선소 사무실로 들어가서 낡은 수첩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적어둔 게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가신 곳이 통영 근처라고 했거든요. 미경은 그 정보를 듣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김창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 가끔 여기까지 왔거든요.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미경과 출판사 대표는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통영은 아름다운 바닷가 도시였는데 작은 어촌 마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정수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던 중 한 작은 포구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폐선소가 하나 있었는데 아직도 작은 배들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김정수요? 그 노인이 미경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 근처에서 혼자 사시는 분 있어요. 조선소 일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미경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요? 노인이 손으로 가리킨 곳은 포구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파란 지붕집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만 계세요. 미경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곳에 아버지가 계실까요? 30여 년 만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저 혼자 가볼게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혼자 가기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정말 아버지시라면 저 혼자 만나 뵙고 싶어요. 미경은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파란 지붕의 작은 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다는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미경은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정말 놓고 될까요? 만약 정말 아버지시라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미경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이 들고 수염이 하얗게 변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것이었거든요. 노인은 미경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아버지 맞죠? 노인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미경이 문틈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 저 미경이에요. 아버지 딸 미경이요. 그 말을 듣자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미경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이, 정말 미경이구나. 미경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서 사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김정수는 미경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부엌과 침실이 함께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 하나만 걸려 있었고 작은 라디오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김정수가 방바닥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경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0여 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김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미경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아줌마가 다 됐네. 김정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아,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만약 집에 돌아갔다면 너와 엄마에게 위험이 닥쳤을 거야. 무슨 위험이요? 부대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단다. 김정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목격했어. 그래서 입을 다물고 살아야 했지. 미경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조연태 대장 아세요? 제가 출판 기념회에서 그분에게 아버지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연태를 만났다고? 네, 그런데 며칠 후에 들은 소식인데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제가 폭로한 그 다음 날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다고 들었습니다. 미경이 말하자 김정수는 안도와 동시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짐을 지고 살았던 모양이구나. 김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아버지, 이제는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잖아요. 하지만 김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아,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김정수로 살다가 김정수로 죽을 거야. 아버지. 하지만 김정수가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이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겠다. 미경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기침을 자주 하고 계셨거든요. 그날 밤 미경은 아버지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30여 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아버지는 미경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그리워하며 들려주셨고, 미경은
그동안의 삶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후 김정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경이 잠깐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하게 돌아가셨죠. 미경은 아버지를 바닷가에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바다가 보이는 곳에 말이죠. 몇 달 후 미경의 출판사에서는 김일병, 그 후의 진실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죠. 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경은 다시 종로의 헌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벽 한쪽에는 아버지의 군번줄을 걸어두었습니다. 이제야 당당히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미경은 아버지가 남긴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틀어봤습니다. 미경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항상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리고 용서해요. 라디오에서는 이문세의 옛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평안하실 거라고, 그리고 자신도 이제 편안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아버지, 잘 가세요. 사랑해요. 테이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미경아, 잘 살아다오. 아빠는 그 말만 전하고 싶었다.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일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